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찬찬히. 제가 다른 방송에서는요, 뭐 경제TV 같은 경우는 시간이 10분 정도뿐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3프로TV에서도 한 15분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좀 뭐라고 할까요? 좀 길게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인사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못 드려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는 이게 뭐 50분이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제가 쓰는 시간이니까 차분차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의 미국의 시황 대단하죠. 나스닥이 2.3% 이번 주에 올랐고요. 다우가 0.15% 올랐고 S&P 500이 1.13% 올라서 역사적 신고 지수를 다우가 먼저 찍고 S&P 500이 찍고 나스닥이 찍고 순서대로 찍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신고가 났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왜 다우가 먼저 오르고 월간으로 보더라도요. 나스닥은 6.9% 올랐고요. 다우는 5.5% 올랐고 S&P 500은 6.7% 올랐거든요. 다우가 먼저 신고 지수를 왜 찍었느냐가 일단 중요합니다. 그것은 다우 운송 지수를 제가 자주 보여드리잖아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유가가 오르고 그러면서 소위 산업재 쪽에 그걸 경기 민감주로 가죠. 경기 민감주 쪽이 상대적으로 강했어요. 그래서 다우는 하락폭이 작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올라가도 신고지수를 먼저 올라갈 수 있었던 거고요. 나스닥은 하락폭이 더 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 그리고 섹터의 흐름에 따라서 3대 지수의 순차가 이번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거냐? 그렇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나스닥이 제일 세죠. 구조적 성장주가 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여기 다 있기 때문에 나스닥이 훨씬 더 센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점에서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황 사이클, 산업 사이클에 있어서 경기가 내년에 2022년도에 안정적 성장을 준다라고 하면서 경기 민감주 쪽으로 자꾸 바라보면은 상대적으로 다우가 강해지면서 나우가 약해지는 그런 특징을 보인다라는 거죠. 지난 봄에도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번에도 잠깐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구조적 성장주가 들고 있으면은 계속 가고 또 가장 강한 건 분명히 맞지만 시기마다 이슈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 그것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어떤 구간에서 올라가고 어떤 구간에서는 빠진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자, 여기 지금 시작하자마자 두 줄 갖고도 벌써 이렇게 말이 많아지는데요. 전해드리고 싶은 말이 많아서 그래요. 이런 겁니다. 만일 경기민감주가 경제 성장률이 안정화되면서 그러면서 경기민감주가 올라가는 그런 구간이 된다. 그러면 성장주를 갖고 있는 쪽에서는 좀 부담스럽거든요. 또는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못 올라가는 구간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걸 버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에서는 내가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려지고 있다. 내가 투자 기간, 투자 전략, 그리고 어떤 섹터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 추후에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TI는 83달러에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고요. 다만, 좀 좋아진 거는, 달러 대비 원화가 1169원까지 하락을 했고요.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1.57%까지 하락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장에는 다소 우호적인 것으로 됐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파느냐? 오늘도 왜 이렇게 팔아? 이거는 일단 다음 주에 대한 경계 심리가 있지만 저는 오늘은 수급적 요인이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월말 매물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장에서 투자를 할 때 전체적인 시황의 문제 때문에 또는 산업의 문제 때문에 또는 그 기업의 문제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 이것은 내가 걱정을 해야 되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수급적 요인 때문에 빠지는 부분은 걱정할 부분은 아니에요. 그건 되돌림, 자기 자리를 찾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대 지수가 신고가를 냈고 3분기 경기지표 GDP 성장률이 2%뿐이 안 나왔어요. 쇼크로 나왔거든요. 근데 미국 시장은 괜찮아. 4분기에 더 좋아질 거야. 이러면서 올랐어요. 그리고 요즘에 어닝 시즌이었습니까? 그래서 컨센 대비 호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은 주가가 굉장히 공공권은 올라가고 반대로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좀 빠지는 차별화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눈으로 차트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보니까 요즘에 이제 유튜브 방송 워낙에 많잖아요. 보면은, 차트는 아예 보지도 않고 그냥 말로만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 재무제표, 네, 기업 가치만 갖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차트라는 거는 주식은 수급이잖아요. 머니게임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사려는 사람이 맞냐, 팔려는 사람이 맞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차트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차트대로, 차트는 항상 사후적이기 때문에 차트대로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건지 가장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나스닥은 신고지수 낸 것을 뭐, 그냥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다우존스도 신고지수 냈다가 그저께 빠졌다가 오늘 새벽에 어제는 또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 S&P 500도 신고지수이고요. 월봉을 보시면 뭐 더더욱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요거를 현상이고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 직전에 음봉이 크게 나타났고, 그리고 양봉이 더 크게 이번 주에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번 달에. 그래서 이대로 지금 이제 12월에도 상승을 한다라는 이제 시황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지난 9월에, 나스닥 지금 월봉을 보고 계시는데, 지난 9월에 이게 빠지다 보니까 어떤 얘기들이 많이 했어요? 스태그플레이션 얘기하고, 대세 하락 얘기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지금 이제 이 상황이 됐으니까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장이 올라가고 내려감에 따라서 그러한 대세 시황이나 아니면은, 경기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느냐? 그러면 그거는 정말 차이가 있죠. 그건 아닌 거고, 이거는 수급적 요인이 훨씬 더 강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상황이 경기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을 시장이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달려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론, 9월에 장대 음봉을 주고 10월에 장대 양봉을 주어서 이제부터 다시 고다. 흔히 얘기하는 S&P 500을 기준으로 해서 하반기에 올라가기 시작하면 연말까지 올라가더라. 그렇게 보기에는 여러 가지 시장에 노이즈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노이즈들 때문에 만약에 11월에 다시 거래가 된다 하더라도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그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다. 그래서 저는 11월에는 미국 시장은 소위 말하는 십자형 작은 폭의 등락은 있겠지만 윗꼬리 아랫꼬리는 있겠지만 작은 폭의 움직임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뭘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냐면요. 차별화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차별화가 어떤 것들이냐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빵주들을 한번 볼게요. 빵주 F 맨 앞에 있는 거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이 지금 이제 제일 약한 거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을 한번 해볼게요. 페이스북 차트를 보면요. 자, 페이스북이 월봉인데요. 월봉 페이스북은 지금 이제 추세 약간 단기적으로 이제 하락 추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뭐 메타로 이름 바꾼다 그러면서 어제 반등을 하긴 했지만 아래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애플이죠. 애플은 크게 상승도 크게 하락하지도 않았습니다. 얘는 그냥 중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즉 그냥 전고점도 돌파하지 못하고 전저점도 깨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아마존이죠. 아마존도 애플하고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 아마존도 이제도 비슷하게 여기 그냥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이 넷플릭스죠. 넷플릭스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넷플릭스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좀 강세로 보이는 게 뭐 테슬라는 이번 주에 미국 시장을 올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거고요. 테슬라가 역할을 한 거고. 이 테슬라 제가 얘기할 때 물론 뭐 그냥 저는 수급을 갖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반론도 많고 그렇지만요. 이렇게 거래가 실리면서 십자역을 만들어서 윗꼬리가 긴 음봉을 만들어서 이제 이 고점인 1,094달러 여기를 만약에 지금 1,077이잖아요. 이거 간다 하더라도 이제 멀리 못 갈 거다라고 저는 이제 개념을 좀 가지고 있어서 이제 차익실현 매물이 전반적으로 빵주에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어땠죠? 계속 강했습니다. 엔비디아도 굉장히 강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동안 계속 강한 모습을 나타냈어요.
여기다 쓰면 안 나오겠네요. 마이크로소프트. 제가 미리 준비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하나하나 치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강세를 보이고 있죠. 이렇게 보면은 지수 자체가 굉장히 강했지만 제가 뭘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얘네들이 전반적으로 지수가 강해도 종목별로 어떤 종목은 못 가고 어떤 종목은 올라간다는 얘기는 대세의 흐름에서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도 계속 신고가를 내고 있지만 걱정과 우려가 시장에 반영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고 종목별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 요 설명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시장 또 우리 시장 많이 말씀을 드려야겠죠. 우리 시장이 어제까지 지금 이제 밀리고 있는데 어제까지 코스피가 0.11% 주간으로 코스닥 0.51 그냥 뭐 보합권이었어요. 더 극명한 거는 좀 전에 보여드렸듯이 미국은 월간으로 나스닥이 6.9%, 다우가 5.5%, 그리고 S&P 6.7%나 상승했는데요. 이번 월간 10월 달 우리나라는 코스피가 마이너스 4%, 그리고 코스닥이 마이너스 0.3%로 월간으로 상대적으로 해외 시장 대비 굉장히 약했습니다. 자, 1차 반등 목표치 3,050포인트 차트를 보고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두 번이나 시도를 했는데 거기에 가니까 맨날 매도가 나와요. 누가 매도를 하느냐?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데 외국인들과 기관 중에서 기관에 특히 금투에서는 프로그램 거래를 하기 때문에 강력한 매도가 아니었는데 연기금과 투신, 보험 이들이 매도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종목 장세가 되고 있고 일부 종목에 이제 소위 터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체감적으로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도 시감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실적이 좋은 주식이 좋다라고 발표를 하면 뭐 보합권에 있고 어느 미스한 종목은 막 급락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나 그만큼 우리 시장 자체는 약하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준 것이고요. 이번 한 주에도 더더욱 그렇게 볼 수가 있었고요. 그 가운데 시장에 자금은 항상 제가 유동성과 실적으로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유동성은 우리는 긴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적도 긴축하는 사이에서 어닝미스가 꽤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지 못하고 소위 메타버스 컨텐츠 게임으로 극단적 쏠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 산업으로 따지면 조선하고 기자재가 좀 강세를 보였고 전반적으로 테마 시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나 컨텐츠 이런 쪽에 ETF와 관련돼 갖고 설명은 여러분께 제가 우리 교보 TV를 통해서 자세하게 벌써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10월 초부터 많이 말씀을 드려서 여기에 잘 따라가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좀 지금 시장 체감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쪽을 갖고 있지 않고 기존에 원래 갖고 있었던 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시장 체감이 좀 나쁜 그런 상황이다. 그렇지만 저는 순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요 이슈와 테마에서 늘 불러드리지만 뭐 영화, 엔터, 조선 기자재, 게임, PCB, 메타버스 이런 쪽이 이제 강세였고요. 독특한 거는 PCB가 상대적으로 시장이 하락하는 것은 IT가 약했어도 얘들은 약하지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얘들은 좀 괜찮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종목 하나하나는 불러드리지 않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나중에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 지금 뭐 현재 상황은 지나간 거니까 그냥 짧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부터 어떻게 될 거냐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1일 날, 이제 11월이죠. 다음 주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많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PMI가 1일 날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 PMI가 3일 날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2일 날 우리나라 한국 금통위 의사록 공개가 있고요. 그리고 2일부터 3일까지 미국의 FOMC 회의가 있습니다. 4일날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5일날 가장 중요한 10월 고용보고서, 비농업 고용지수 요게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10월 31일서부터 11월 12일까지 UN 기후변화 총회를 지금 할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은 주지사 선거가 있습니다. 정치적 노이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빨간색으로 해놓은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PMI와 서비스 PMI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고용보고서가 중요하죠. 왜? 지금 이제는 테이퍼링을 할 거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긴축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긴축이라는 건 유동성을 이제 회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시장의 하락 요인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시장의 하락 요인이면 그러면 이쪽에 뭔가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요인이 있었는데 이거는 기업 실적과 경기 지표잖아요. 그래서 경기 지표가 좋게 나와야 돼요. 이 경기 지표도 안 좋고 긴축도 하면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지표들이 좋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지표들이 주가 움직임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 테이퍼링이나 긴축의 스케줄은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 따라서 그리고 경기 지표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것인데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PMI와 고용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빅 이벤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FOMC 회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기보다도 여러분들도 생각을 좀 해보시면서 같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FOMC 회의에서 요번에 테이퍼링을 스케줄링이 나와서 빠르면 11월 중순부터 바로 시작을 해서 내년에 끝낸다, 6월에 끝난다 이런 얘기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스케줄링에 대해서 거의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는데 시장이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지금 다 반영이 됐으니 이제부터는 이게 악재가 아닐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강세론자가 또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여러분께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때 미국이 어떻게 했냐 그리고 이번에 뭐가 다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설명을 따로 드리지 않을 것이고요. 그런데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 또는 금리 인상을 발표하기 직전에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다시 올랐더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요번에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를 전에 변동성이 우리나라도 있었잖아요. 또 미국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다 다시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악재로 작용하지 않고 시장에는 크게 중립으로 작용을 하겠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사실 일반적인 지금 해석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한 번은 요거는 지켜보자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 악재를 때문에 시장이 주가가 많이 빠지면 악재가 나오면 재료 노출이라 그래서 거기부터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하고 호재가 있은 것 때문에 많이 급등을 하면 이제 호재 노출이라고 재료 노출이라고 해서 거기부터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FOMC 회의가 호재도 악재이죠. 근데 아무튼 반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결과가 나왔는데 악재를 아무리 반영했다 하더라도 미국의 시장이 역사적 신고수를 경신하고 돌파하고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악재가 이거는 분명히 악재인데 돌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실제로 나왔을 때 시장이 이만큼 올라온 상태에서 어떻게 반응할까에 대해서는 제가 궁금해요. 정말 궁금해요. 이게 그냥 별 문제 없어. 원래 스케줄대로 이거 시장이 반영했잖아. 이렇게 되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이미 시장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주가라는 거는 가장 좋은 호재가 많이 빠진 거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악재가 많이 오른 거라지 않습니까? 지금 이만큼 올라온 상태에서 이러이러한 노이즈가 될 수 있는 이벤트들이 나올 때 시장이 반응을 어떻게 할까라고 봤을 때 저는 강하게 반응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미 반영했다. 호재도 이미 반영했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또는 악재도 이미 다 반영을 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더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장이 방향성 없이 변동성만 있는 십장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다음 주 실적 발표 예정이 또 있는데 중요한 거는 코스닥과 중소형주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11월 첫째 주가 슈퍼위기입니다. 대형주들은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한 거고요.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다음 주에 내가 보유 종목을 더 가져가야 되느냐 아니면 어떤 걸 더 사야 되느냐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 화면을 보시다시피 일날 SK이노베이션 미국에서는 오타가 나오는 NXP 세미컨덕터고요. 2일날 삼성 SDI 카카오뱅크 한국금융지주 미국의 파이자와 암젠 그리고 3일날 위메이드와 페노션 SKC 미국의 퀄컴 4일날 카카오 CJNM 한미아품 하이브 하나투어 미국의 모더나와 스퀘어 5일날 서울반도체와 LGU 플러스 삼성중공업 현대백화점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적 발표를 해요. 지금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은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끝난 거고요. 그 이제 중간에 있는 이제 중형주들도 발표를 많이 하고요. 특히 중소형주들이 발표를 많이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종목별 차별화 굉장히 심하게 나타날 거기 때문에
뭐 실적 발표 때는 뭐 할 수 없습니다. 항상 내 실적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걸 모르죠. 알면야 알면 미리 준비를 하죠. 그냥 추이를 보고서 거래를 하는 건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실적의 예상 추이에서 너무 빗나가는 경우,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그 이유가 뭔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 이유가, 내가 모르는 회사에 뭔가 분명한 문제가 발생이 됐어. 이거는 좀 어려워요. 다시 복구하기가 어렵고, 주가가 올라오기 어려운데, 그런 게 아니고, 뭐, 일회성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이벤트에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됐다. 그런 것들은 수급적 요인으로 해서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다시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쭉 설명을 드리면서 뭐 간간히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FNC 회의가 있고 고용보고서가 있고 PMI가 있고 오펙 플러스 회담이 있고, 저는 오펙 플러스 회담을 왜 꼭 이렇게 넣냐면요. 지금 유가가 급등을 하고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걱정을 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냥 이건 경험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숫자나 데이터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경험치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과거에 고유가일 때 미국이 어떻게 했냐 생각해 보면 증산 요구를 엄청 했습니다. 유가가 여기서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막 올라간다. 그럼 물가가 막 올라갈 거고, 물론 코어 CPI에는 물가를 빼잖아요. 유가를 빼잖아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실생활 에서 유가는 엄청난 부담인 거죠. 이게 계속 올라가면 경기 회복에 수요 진작에 이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우리나라 유가 지금 요번에 유류세인을 하는 거잖아요. 유류세인을 요번에 한다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11월부터. 지금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냥 두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중국이 가만둘 거냐?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석탄 가격이나 요즘에 BDI 지수나 또는 일부 원자재 가격이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선제적으로 그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적으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가격들은, 자산 가격들은 정상화되는 다시 하락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거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 때문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되고, 그래서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되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정상화되는 과정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또 직접 투자하는 측면에서 또 보면은 이걸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유가가 많이 올라와서, 구리 가격이 많이 올라와서, 알루미늄 가격이 많이 올라와서, 이런 가격들이 많이 올라와서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종목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얘네들이 많이 올라오니까 이제 계속 올라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주식은 항상 미래를 보고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주요 이벤트 하나하나가 시장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테이퍼링 결정 후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지표입니다. 경기지표가 둔화되면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막 시장에 떠돌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기지표를 보는 것이 다음 주에는 가장 중요해요. 각각 이벤트로 인한 변동성은 있고, 그리고 고점의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은 저는 아까 차트를 잠깐 보여줬는데 지금 신고 지수를 내면서 이격을 다시 벌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소 주춤하는 한 주가 다음 주에 될 것이다. 그리고 11월 한 주도 변동성은 있지만 아주 강하게 위로 가기보다는 등락을 보이는 십자형으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한국은 밑으로 미국하고 같이 빠지기보다는 이 3,000포인트 전후에 있다가 이런 이벤트가 악재가 나오면 반영을 했다가 또 반등하고 하면서 오히려 약간의 반등을 할 수 있는 11월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차트 이제 볼게요. 지금 미국 차트만 보였는데요. 지금 계속 마이너스 0.6%까지 와서 2,990까지 빠졌네요. 그래서 아침에 플러스 났던 종목들이 쭉 다 마이너스 나고 있고 그러죠. 지금 우리 시장이요. 이게 지금 월말 매물이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나스닥 선물이 빠지고 있죠. 당연하겠죠. 아마존하고 애플이 시가총액이 얼만데, 애플 하나가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걔들이 지금 시간에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영향을 좀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를 한번 차분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 주 이번 올해만 흐름을 이렇게 한번 보면, 올해 1월부터 한번 흐름을 보면요. 1월에 고점 찍고 한 3개월 하락을 했어요. 그랬다가 또 한 3개월 반등을 줬어요. 반등 줬습니다. 그래서 원위치 한 거죠, 다시. 그 박스권 원위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월 달부터 빠지기 시작을 해서 7월 한 달 빠졌죠. 그리고 8월 빠졌죠. 9월에 급락했죠. 인터넷 좀 빠지면서 급락했죠. 그리고 10월 들어서 2901포인트까지 갔다가 반등을 주어서 3050에 갔다가 밀렸다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이게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요거를 조금 더 크게 해서 저 뒤에는 이제 알았고, 자, 요거를 지금 어떻게 될 것 같냐. 요걸 지금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 미국이 흔들리고 막 이러면, 그러면 우리 시장이 2901포인트 이 아래로 다시 떨어져서 한 번쯤은 2900 아래로 또 한 번 저점을 깨고 내려갈 것이냐에 대해서, 또는 여기서 지키고 있다면, 그냥 가장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거 보고 보통 왜 시황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서 3000포인트 지키면 갈 수 있어요. 아니, 그거는 뭐 또 사후적인 거니까. 여기서 지킬 거냐, 안 지킬 거냐에 대한 어느 정도 그냥 본인의 생각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 주변에 보니까 예전에 강세론자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강하게, 이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방송을 얘기했던 사람들이 2900 한번 깨지 않겠냐라고 많이 바꿨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많이 바꿨더라고요. 그만큼, 좀 불안한, 그러니까 특히 테이퍼링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최근에 수급하고, 그리고 이 아래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봤을 때, 11월에는 이 2900을 깨는 게 아니고, 뭐 한 2950이나 아니면 3050에 요 사이에 그냥 있어 왔다 갔다 하거나, 이렇게 있다가 위로 올라가는, 그래서 3100과 3150을 고점으로 해서 여기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는 거는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자, 월봉을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대세 하락도 아닌데, 시장이 고점으로부터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빠지면서 이렇게 빠져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을 하는 것에 상당 부분 지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준 라인이 2800포인트 정도가 돼요, 사실. 근데 뭐 지금 2901포인트까지도 갔었는데, 이거는 빠져도 일시적으로 가거나 여기서는 어떻든 락바텀이라고 표현을 이제 오랜만에 쓰는데,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거래량이 없이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올라갔을 때 거래량이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거래량이 없이 빠지고 있다는 거는 아주 강력한 매도가 나와서 막 던지는 게 아니에요. 다만 소위 흔히 얘기하는 매수세가 없는 거예요. 매수세가. 조그만 매도가 나와도 빠지는 거죠.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늘 말씀드렸듯이 3000포인트 아래, 특히 2900포인트, 2950포인트 요 정도 되면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특히 연기금이 더 팔지는 않아요. 그래서 강하게 매도 주체도 현재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더 빠지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는 거는 자꾸 미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이 신고지수 내는 막 이런 상황이 됐는데, 뭐 테이퍼링도 한다고 하지, 뭐 노이즈들도 발생이 되지, 경기지표 들어야 된다고 하지. 그러니까 이게 빠지지 않겠냐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 시장은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빠진 게 그걸 다 반영한 거 아니에요? 제가 테이퍼링이 과거에 진행이 될 때 우리 시장이 어땠나를 이제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미국은 약 4에서 5% 정도 조정을 보이는 동안 우리는 약 12에서 15% 조정을 보였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던 애가 한 4% 조정을 보여. 그러니까 좀 다시 올라오면 여기까지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다가 이 폭이 더 이렇게 이만큼 많이 내렸어. 그러면 올라와봤자 여기인 거예요. 요 폭이 같이 올라와도. 그래서 우리는 더 약하게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신고수 냈는데 우리는 왜 여기 못 갔느냐? 그건 우리 시장이 과거에 이머징 마켓이, 우리 시장만이 아니고 이머징 마켓이 이런 움직임을 보였어요. 왜 이런 움직임이 보이냐고요? 긴축을 하기 시작을 하면 전 세계 이머징 마켓에 있는 자금이 미국으로 회귀하죠.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회귀하는 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군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장이 고점으로부터 이만큼 빠져 있는 거는 테이퍼링이나 지금 나와 있는 악재, 우리가 걱정하는 악재들을 반영하면서 빠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미 반영을 했기 때문에 반등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전에 보여드렸듯이 미국처럼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냐. 미국은요. 테이퍼링 하는 기간 동안 금리 인상하는 동안 빠졌다가 다시 전고점 돌파해서 올랐었어요. 과거에. 그런데 우리 시장이 그랬느냐? 우리 시장은 그러지 않았고요. 직전의 고점에 있는 근처까지 갔다가 빠졌다가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있었어요. 우리 시장은요. 그래서 이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여기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이걸 반영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올라가서 3,300을 가는 게 아니고 3,100과 3,150 정도의 이 정도의 반등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300은 요원하냐? 3,300을 가야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삼성전자가 소위 10만 전자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뭐 목표 주가 타겟 프라이스 보면 10만 원 얘기하는 증권사도 아직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언제쯤 갈 거냐? 이거는 언제 가야 되는 거냐면은 결국은 지표가 자산 가격이 올랐다가 슬로우다운 정상화됐다가 이제 안정 성장이 되면서 올라가면서 금리 인상을 하는 구간에서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경기 지표가 좋으면 오히려 내년 걱정을 되게 많이 하지만요. 금리 인상을 하는 내년 말과 내후년에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야,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려? 삼성전자 그때까지 들고서 기다려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뭐, 어떡하겠어요? 이거를 여기서 그냥 삼성전자 같은 걸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이 구간에서 자르겠어요? 그보다는 그냥 가지고서 많이 하는 게 낫겠죠. 물론 종목 교체를 하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내가 그걸 가지고 계속 바라보는 사람은 그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제가 너무 또, 먼 일을 얘기를 했는데, 당장 11월은 저는 요런 반등 시도를 좀 할 것 같은데, 또 당장에, 다음 주는 지금 2,988인데, 이게 지금 3,000포인트 위에 3,050 갔다가, 그 다음에 2,900 아래로, 3,000 아래 떨어졌다 이러잖아요. 여기서 못 벗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누군가 강하게 사줘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아요. 반대로, 여기서 막 급격하게 떨어지려면 누군가 강하게 팔아야 되는데, 또 그렇지도 않은 거잖아요, 지금요. 그러다 보니 이야기 안에 있으면서 그냥 여전히 저도 이런 말 하기 되게 싫은데 똑같은 말이죠. 종목장세.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되게 하기 싫은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박스권 장세입니다. 종목장세입니다. 등락을 보이는 장세입니다. 변호성 있는 장세입니다. 이게 되게 애매한 얘기들이거든요. 애매한 얘기들. 근데 그거를 그냥 뭉뚱그려서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요. 시장이 추세적으로 상승 하락을 하지 못하고 종목 장세가 이루어질 것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과정 속에서 11월 첫째 주와 둘째 주는 개별 중소형주의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특히나 더더욱 종목 장세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정도 하면은 제 생각을 좀 이렇게 충분히 말씀드렸나요? 저는 지금 4개월 조정이 충분히 미래의 노이즈에 대해서 반영을 했다. 여기서 더 떨어지면서 2,800 아래로 떨어지는 거는 진짜 미니 위기라고 하든 아니면 시스템 위기가 발생이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됐을 때는 떨어질 수 있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감안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이 정도에서는 반등 시도를 좀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는 측면입니다. 물론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11월 말쯤 되면, 저도 아마 여러분께 시험 방송하면서 말씀드릴 거예요. 11월 말 되면 이제 기관들은 클로징을 할 거고, 클로징이라 하면 그 해에 매매를 정리하면서 수익률을 맞출 거고요. 수익률을 고정화시키는 거죠. 고정화시키고, 그리고 연말에 되면은 세금 회피 매물이 좀 나오면서 또 약하지 않냐,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충분히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적으로 하지 않았나, 완전히 없지는 않겠지만 사전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반등 시도를 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반등 시도는 저는 자동차와 IT 쪽에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의 주요 이슈와 전망을 보면요. 11월에 보면요. 첫 주에는 FOMC 회의, PMI 고용보고서, 오펙 플러스 회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 주에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국의 19차 육중전회가 실시가 됩니다. 지금 중국은 강력한 규제 구조조정을 진행을 하고 있죠. 이건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여기 사회주의 국가이고 시진핑의 연임을 위해서 한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만
다분히 우리가 보더라도, 우리 그냥 자기 전문가 아니더라도 보더라도 뭔가 좀 길들이기 느낌이 많이 있죠. 근데 여기서 연임에 대해서 확정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의 보고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연임 되겠죠? 되겠죠. 그래서 이게 끝나면서 좀 중국의 흐름을 봐야 되고요. 이게 끝나면서 중국의 흐름이 다소 좋아지는 흐름이 나타나면 우리 시장이 거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둘째 주에 옵션 만기가 있고 MSC의 반기 리뷰가 있어요.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뭐 이미 많이 올랐고요. 또 여기에 빠진다고 하는 종목 이미 많이 빠졌고 그래요. 사실 이거 뭐 이슈는 시장에 추가적으로 상승과 하락이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셋째 주에 미국과 중국의 실물 지표가 있고 넷째 주에 우리나라 한국의 금토위가 있습니다. 요게 또 걱정이죠.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먼 원데이가 있는데요. 뭐 소비주들 요때 한번 움직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도 이번 11월이 마지막 금토인데요. 이때 금리 인상을 또 한다? 금리 인상을? 지금 질문을 처음에 들어오시면서 지금 우리 시장만 왜 이래요? 라는 질문을 많이 주시잖아요. 우리 시장이 가만히 그냥 이건 상식적인 거잖아요. 첫 번째. 이건 그냥 받아들이는 상식 수준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뭐냐? 테이퍼링을 한다는 얘기는 긴축의 사전 작업을 하는 건데, 이 테이퍼링을 시작하면서 앞으로 테이퍼링 끝나면 이제 금리 인상을 할 거야 라고 시작을 하면 시중금리가 올라요. 우리나라 지금 금리가 0.75%이죠? 근데 지금 시중금리가 얼마예요? 3년 국고채가 1.85%입니다. 엄청나게 높게 올라가 있어요. 미국도 똑같이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올라가고 있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은 전 세계 이머징 마켓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기업을 요 설명 좀 드려볼게요. 이 전 세계의 대규모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MSCI나 아니면 대규모 IB들이 볼 때 우리 시장에서 볼 때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변동성이 훨씬 크죠. 그리고 코스피의 가치주가 훨씬 많고 코스닥의 성장주가 더 있죠. 가치주 성장주로 비교를 해볼 때. 그러면 어떤 구간에서는 좀 위험하면 가치주를 사고 또는 돈이 많이 풀리고 안정적일 때는 막 성장주를 사고 우리 작년에 계속 얘기한 게 뭐예요? PER, PBR 말고 PDR, 드림 레이시오. 드림의 PDR을 얘기했잖아요. 지금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그 얘기. 아무도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왜냐? 작년에는 막 시장이 화랑이고 돈이 몰려 들어오고 그랬기 때문에 그랬던 거잖아요. 근데 시장에 돈이 더 안 들어오고 위축이 되면은 안전자산으로 가려고 지금 그러잖아요. 돈들이요. 그래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긴축을 한다고 하면 전 세계 이머징 마켓에 있는 돈들이 이머징 마켓은 미국의 마켓보다 코스피, 코스닥의 개념이고 가치주 성장주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머징 마켓에 있는 자금이 빠져나가서 미국과 선진국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테이퍼링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시장에서 외국들이 빠져나가는 거는 당연한 현상이고 계속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일정 비율이 있겠죠. 일정 비율만큼 빠져나가겠죠. 그만큼 빠져나가는 거는 지금 당연한 거고요. 근데 거의 그것만 해도 우리 시장은 취약할 텐데 거기에 우리 시장은 제가 약간 푸념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는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고 이머징 국가들이 금리 인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선제적으로 지난번에 금리 인상을 한번 했어요. 근데 아직도 우린 낮다. 그 낮다는 기준이 뭘로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이거 여러분 다 아시지만 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0.75잖아요. 근데 미국이 지금 금리 인상을 하기 시작해서 2023년도에 평균 금리를 1% 전후로 잡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0.75면 금리가 높은 곳으로 자금은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의 자금이 빠져나가서 미국으로 갈 것에 대한 우려가 되면서 선제적으로 미국의 금리보다는 우리가 금리가 높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올려서 1% 위로 올려놔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 외에 뭐 정치적인 요인도 있고 가계대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론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안에서 볼 때는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제적으로 올린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한번 올렸고 요번에 또 올릴 것이다 라는 쪽으로 발표를 지난번에 했단 말이에요. 거기다 계속해서 제가 푸념을 하고 있지만
물론 문제는 문제지만 가계대출, 신용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위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자금의 흐름을 상당 부분 규제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미국은 테이퍼링은 풍선에서 공기를 빼는 게 아니고 풍선에서 공기를 넣었던 속도를 줄이고 있는 거지만 우리는 풍선에서 공기를 조금씩 빼는 과정이 소위 김새는 거죠. 김샌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얘기하다 보니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김새는 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돈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지금 더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우리 시장이 계속 김을 빼면서 계속 쪼그러들어서 남들은 풍선이 이만한데 우리는 시장 풍선을 이만큼까지 줄일 거냐?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 정책을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일정 부분까지 조정을 이렇게 보이는 상태에서 이렇게 있다가 그러면 다시 김을 여기다가 풍선에다가 공기를 넣는다는 거 돈을 더 주입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럼 다시 돈이 들어오는 그런 구간은 언제쯤 될 거냐? 또 한 번 뭐 위기가 발생이 돼야지 또 그냥 금리 인하하고 막 난리를 치면서 또 돈이 들어올 거냐? 그 사이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없느냐? 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정책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 분명히 있죠. 어떤 거냐? 시장에 부동산도 있고 채권도 있고 주식시장도 있으니까 시장의 자금 흐름이 주식시장에서 흐름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한국의 비중이 있잖아요. 비중이 상당히 많이 낮아져 있어요. 전체에서 1%, 2% 낮은 것도 굉장히 우리한테 영향이 크거든요. 이미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내년도에 경기가 안정적으로 된다라고 하면서 미국 시장이 안정적이기만 하면 그러면 이제 다른 악재들이 이제 긴축 얘기도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외국인들은 다시 이머징 마켓의 비중을 다시 늘리면서 한국의 비중을 늘리겠죠. 그러면서 다시 공기가 주입되면서 시장은 다시 상승하는 이런 상황이 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우리 금통위 얘기하다 여기까지 너무 멀리 달려왔습니다. 근데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이 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은 긴축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하다. 자, 이런 긴축을 하는 부분도 상당히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있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은 월중 변동성이 있지만 월봉은 작은 양봉 또는 음봉으로 마감되는 큰 봉이 아닐 것이다. 즉 크게 위나 아래로 11월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미국의 변동성에 연동을 하겠죠. 그렇지만 저는 여기서 3,000포인트 전후로 지금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나와 있는 노이즈들이 시장에 반영이 다 되면서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 시도를 해서 3,100포인트와 3,150포인트를 한 번쯤은 바라보지 않을까라고 11월 시장을 좀 보고 있습니다.